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신촌의 장보론 오경숙입니다. 현지에 있는 그 대사관잖아요. 리모델링 한다든가 보수해서 그 자리로 있었으면 좋겠어. 경복궁의 그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정상 200이면 200m 규정이 있는 거를 그 안에 들어오지 말고 규정에서 벗어나서. 경복궁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금지되는 건물 아니에요.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의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또 젊은 사람이 또 많이 변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면은 소통하고, 그래도 경복궁 바로 인접한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일본이 우리의 유적들이라든가 우리의 물건들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우리 경복궁을 그 옆에다 바로 인근에다가 지으면 모든 국민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허가가 떨어졌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는요, 들으신 대로 이렇게 시장의 소리, 진짜 민심이 들리는 시장의 소리로 이렇게 문을 여는데요. 오늘은 경복궁 앞에 일본 대사관 신축 허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신촌에 장 보러 오신 오경숙 씨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신축을 허가해준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죠.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정부가 결정한 거 이거 옳습니까? 여부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yes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바로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옆에서 좀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스케이트 날가는 소리 같아갖고. 네. 아닙니다. 네. 네. 스케이트 관련, 피겨 스케이트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죠. 피겨 여왕, 우리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지난 9월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 네네. 달에 출전한다고요? 네, 다음 달 5일부터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지난 9월 말에 오른쪽 이 발등뼈를 다치면서요, 올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 모두 불참을 하게 됐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 네. 예, 그랑프리 시리즈가 사실은 거의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그 기량 점검하기 가장 좋은 대회인데요. 네. 아쉽게 이 대회는 출전이 어려워졌고 대신에 네. 12월에 열리는 B급 대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김연아가 부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요. 본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70% 정도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대회가 또 김연아 선수하고 굉장히 인연이 또 있는 대회인데요. 바로 김연아가 13살이었던 지난 2003년에 네. 골든스핀의 주니어 대회인 이 골든베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가 이번 시즌 새 프로그램 중에서 이 프리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탱고 곡을 골랐거든요. 김연아 선수 시니어 데뷔 시즌에 탱고 곡을 해서 세계 최고 기록을 처음으로 세운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이 선곡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우승했던 자그레브 골든스핀 대회에 나가는 것 역시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내년 소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는데요. 이번 시즌 새 프로그램이 역대 최고 난도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상에서는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고 한 70% 네네. 정도 몸 상태가 네.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인연이 깊었던 대회를 다시 출전해서 뭔가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제 이런 네. 각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 백조의 노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되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 좀 들어볼까요? LG가 특별한
온천 여행을 떠났나 보죠? 예, 시즌 끝나고 사실 이제 LG 팬들 워낙 많으셔서 LG 소식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11년 만에 가을 야구 경험한 LG 선수들이 바로 오늘 일본 우레시노에 있는 온천으로 휴식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정은 일주일 동안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올 시즌 거의 풀타임 소화했던 주전 선수들 15명이 이 온천 훈련자 명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LG 코칭 스태프가요, 올해 2월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한테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면 일본 온천 여행을 가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LG가 팀 평균 자책점 3.72점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고요. 네. 또 정규 시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두산한테 지긴 했지만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LG가 온천 훈련 가는 게 2002년에 준우승한 이후로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어떤 포상의 의미가 있는데 네. 이번 온천 훈련 멤버 중에 2002년 온천 멤버 중에 막내였던 이동현 선수가 있는데요. 네. 감회가 남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팀워크를 다져서 내년 시즌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LG가 정규 시즌에 2위는 차지했지만 우승한 것도 아닌데 온천 여행 떠나고 정작 우승한 팀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더 좋죠. KBO에서 받는 포스트 시즌 배당금으로 네. 지금 삼성 앞으로 가는 것만 약 33억 원이죠. 33억 원이요. 예. 이번 포스트 시즌 흥행도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네. 배당금이 더 많이 갔고요. 우승보험을 미리 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우승보험금 10억 원도 받고 여기에 모기업 삼성의 특별 상여금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네. 43억 원 플러스 알파의 아주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팀 동료들과 온천 여행을 갈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돈 잔치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주전 선수들이 최소 1억 원 이상의 이제 겨울 보너스를 받게 되거든요. 예. 1억 원 이상이요? 네. 이 팬들도 같이 좀 어떻게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런. 네.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이 있지 않을까? 삼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저께 이 말씀 해주셨죠? 겨울 스포츠, 이제 농구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자 농구, 언론과 만났나 보죠? 시즌 개막을 앞두고요. 간략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여자 프로농구 6개 구단 감독하고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요. 각 팀 감독들이 전통 강호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을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은 지금 수비도 여전히 좋고 해결사 임영희 선수가 있어서 2연패에 도전을 하고요. 네. 우리은행 이성훈 감독이 지난 시즌에 좀 운칠기삼 운으로 우승을 했는데 올해 착실히 준비했다 이런 출사표를 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여전히 탄탄한 전력 자랑하고 있고요. 이 외에 지난 시즌 꼴찌였던 KDB 생명이 올해 가장 무서운 다크호스 후보로 또 떠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개막하나요? 예, 바로 10일에 개막합니다. 10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염곡 쪽 이동하는데 신사역에서 염곡 사거리 구간 시속 20km 미만이고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국가고교 앞부터 신사역까지는 정체입니다. 주변 테헤란로도 삼성교 쪽 이동하는데 강남역에서 삼성역을 지났는데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 강남역 방면 삼성역에서 강남역을 지났는데도 정체의 서행입니다. 주변 반포대로도 예술의 전당 쪽 이동하는데 남산 3호 터널부터 중앙 경리단 앞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다시 지금 예술의 전당 쪽으로도 시속 20-30km 내외입니다. 반대 남산 터널 쪽 이동하는데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도 시속 30-4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경제뉴스는요, 네, 잠시 뒤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정면 승부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강력 범죄 현장에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물을 채택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는 것. 이게 이제 흔히 과학 수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된 편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아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과학수사의 날 오늘 65주년을 맞이했는데 과학수사 분야 대상을 받은 충북지방경찰청의 신강일 경사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서 아주 큰 상을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과학수사 대상. 뭐 보통 상도 아니고 대상이시면은 이 과학수사의 국내 1인자 이거 아닙니까?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인자라는 말씀은 좀 송구스럽고요. 지금까지 그 역대 과학수사 대상을 수상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네. 제가 현재 과학수사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동료들과 함께 과학수사 업무를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분들과 함께 제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늘 배우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경찰에는 일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올해 20년째 경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20년 동안 한 분야만 쭉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과학수사 이쪽 분야나 몇 년 정도 일하셨습니까? 제가 수사 분야에는 17년 동안 근무했었고요. 네. 과학수사 분야는 지금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2년째요. 네. 예. 과학수사 분야, 과학수사.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취자분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건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과학수사위원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사건 현장에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신발 자국, 네. 유전자, 그 섬유류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 과학적 기법이나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런 증거들을 채증하고 어떤 사건 현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죄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사건 현장에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에서 볼 때는 검은색 옷 같은데 이런 옷 입고 현장에 많이 투입된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옷을 입고 하시나 보죠? 네. 네. 저희가 사건이 있고 그러면, 저희 그 의료에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것들이 어떤 서로 교차를 하게 되면 서로 접촉을 하면 전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현장 증거물 오염을 방지하려고 저희가 그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옷을 입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면 그 현장 갈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갑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탁을 항상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과학사 복장은 있는데, 네. 사건 현장의 어떤 그 이전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사건을 다니기 때문에, 네. 이쪽 사건에 있는 어떤 증거물들이 저쪽으로 유전자라든지 섬유라든지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게 전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에 맞게 복장을 착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드라마에서 보면 뭔가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강력 범죄에 많이 투입되는 듯한데 지금까지 신경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건을 많이 맡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 미국 드라마 CSI를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예.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 사건도 다 수사를 하지만 네.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절도 사건이라든지 사기 사건 등 여러 종류 사건들을 모두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드라마 CSI 자주 보신다고 했는데 보면은
틀린 것도 많습니까? 실제 차이가 나는 게요. 네. 저희 현실에서는 수많은 수사관들이 같이 협동을 하고 힘을 모아서 어떤 사건 해결을 해 나가는데요. 네. 사실 드라마 어떤 극화를 하다 보면 그 수많은 출연자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특정 몇몇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차이가 있고 그 어떤 기술력에서 네. 어떤 저희가 굉장히 어떤 그 과학서위원들이 직접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고 그런 어떤 오랜 시간 걸리는 일들이 극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만 있고요. 네. 그 기본적인 거기 존재하는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다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사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 하나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기억에 남는 사건. 너무 많은가요? 네. 그 여러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좀 안타까웠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남매를 둔 아빠가요. 네. 아빠가 너무 내 삶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애들을 결국 이제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은 살해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자살을 하던 사건이 그 미수로 그쳤거든요. 저희 과학서원들은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네. 그걸 이제 지나간 시간의 일들을 비디오 보듯이 어떤 그 머릿속에서 비디오 보듯이 재구성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저희가 머릿속에서 재구성해보고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정말 믿고 따랐던 아빠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본 아이들의 그 본능적인 공포 그런 게 너무 그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네.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듣기만 하더라도 지금 가슴이 떨리네요, 저도요. 네. 그 신경사님이 갖고 계신 아주 과학적인 그런 특이한 수사 기법, 외국, 특히 뭐 과테말라 이런 쪽에 가서도 이렇게 많이 전수해 주셨다고요? 네네. 어떤 거죠? 과테말라는 그 우리나라보다 과학수사 기법이나 장비 같은 것이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경험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데요. 네. 과테말라 정부 요청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살인사건 증거물에서 지문이 채취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 지문 채취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예. 저희가 그 지문을 찾아주는 사건인데, 그 나라에서는 저희가 과학서를 하면서 그 기체법이라는 저희 말로 이제 기체법이라는 그 지문 채취 방법이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지문이 잘 나와서 신원을 특정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저희는 그 경우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지문을 잘 보이지 않는 지문을 증강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예. 과테말라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리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문을 찾아가지고 예. 사건을 해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건. 그런 사건들도 있죠. 네. 어떤 것들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항상 모든 수사관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짐 늘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미제 사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네, 오래됐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때때로 증거 수집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통 수사관들은 현장 100회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예. 범죄 사건 현장에 100번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예. 올해 1월경에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70대 노파분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수십 명의 수사관들, 강력 김영사들, 저희 과학수사위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2달간 여러 방면으로 수사도 하고 좀 많은 수사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네. 정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한 2달 만에 그 집 안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흔을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건 현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찰하고 어떤 집중해서 요새 몰입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몰입하고 하다 보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런 사건이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지방경찰청의 신강일 경사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yes or no로 이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옳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3684님입니다. 예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275님은요. 글쎄요. 통합진보당 왜 갑자기 해산 위기에 놓여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분명한 해체 이유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아까 의견 주셨고요. 8704님은 우리의 안보 상황에선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744님은요. 다양한 국민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치 문제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인 예스로 여러분들과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는 혹시 땅,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네. 국내의 땅 부자 상위를 말하나 보죠. 상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위에서부터 쭉 봤을 때 땅 부자가 50만 명 정도를 볼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국내 전체 토지, 땅 소유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토지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연계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3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에 상위 50만 명이 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5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부자 50만 명이 전체 개인 소유 땅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 60대가 24%, 70대가 18.7%로 땅 소유 비중이 높았고 20세 미만은 0.3%였습니다. 또 개인이 아닌 그 공유지는 전체 땅의 32%였고 법인은 6.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 통계청 나라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땅 투기,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역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계의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싸움은 아니네. 그러니까 침대업계 1, 2위자 형제 기업이죠.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 근데 이들 형제 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도 한데요. 침대에서 그 업계 1, 2위인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가 사실은 형제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가족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서로 소재나 생산 시설 등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등 부당한 지원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는지 그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는 에이스 침대 창업주인 안유수 회장의 아들 안성호, 안정호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안 회장 역시 2002년에 미국 썰차 침대와 국내 판권 협약을 맺고 별도의 침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세 회사가 국내 침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에 이르는데요. 그동안 그 표면적으로는 세 개 브랜드를 각각 다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사실상 한 개 기업 집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브랜드만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동양 사태 속보 관련 한번 전해주시죠. 네, 동양그룹의 그 계열사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열사 대부업체가 자금 지원을 해서 그 부실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기업들의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내년 중으로부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안을 받게 될 대부업체를 살펴보면 신한그룹의 그린 CNF 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 대부, 또 동양그룹의 동양파이낸셜 대부와 TY머니 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 금융 대부, 부영그룹의 부영 대부 파이낸스 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부 경전철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죠. 출근길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전 5시 30분 첫 차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첫 차 운행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홍선역 구간에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는 등 신호 제어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오후 3시경부터 복구 작업이 마쳐서 운행이 재개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평균 6,000에서 7,000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벌써 14차례나 시스템 장애로 운행이 멈추는 등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대형 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14차례 이상 고장이 났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낳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법 보인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님과 함께 노동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노동자,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이제 뭔가 자신들의 이 직장 생활에 관련된 문제, 특히 뭐 해고, 임금과 관련했을 때 답답하고는 이제 변호사님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이번에 현대차 부당해고 소송. 네. 이 8억 원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이런 소송 판결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로 근무하던 최병승 씨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현대차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부당해고 취소를 구하는 그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 중앙노동위에서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병승 씨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것은 부당해고다 이렇게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부당해고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최병승 씨가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번 지급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제 최병승 씨는 언론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분이죠. 이렇게 철탑 농성을 하시던 분. 네. 액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현대자동차 임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노조 활동을 이제 비판적으로 볼 때 이제 임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긴 많네요. 네, 많긴 많은데요. 실제 밀린 임금은 사실 2005년 2월부터 계산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8억 원 판결이 난 거는 현대자동차와 노사 간의 단체 협약 중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평균 임금의 20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이런 협약이 있는데 이것이 적용돼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네, 가산금이 적용돼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 생각도 드는데 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정규직의 임금을 청구한 것인가요? 네, 그렇죠. 최병승 씨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원청에서 고용한 정규직은 아닌데요. 이 사내 하청업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근무를 합니다. 실제 네.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이 파견법에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간주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규직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와 단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정규직 사원이다 이렇게 네. 신분을 간주해서 임금도 그런 식으로 적용했다. 네. 이렇게 네. 사내 하청업자, 사내 하청 문제 사실 뭐 현대차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김혜수 씨 주연의 직장의 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봤어요. 예. 예. 그 김혜수 씨가 바로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KTX 여승무원 사건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바로 여승무원도 이제 파견 네. 근로자 형식입니다. 예. 그렇게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원청에서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줘서 그 네.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그렇지만 그 근로 내용은 원청에서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사내 하청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접 고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접. 그러면 4대 보험, 흔히 이야기하는 4대 보험, 네. 건강보험 이런 거는 원청업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지 네. 그 회사에서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간접 고용 방식이 이제 현대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 병원이나 또는 호텔 이런 쪽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간접 고용 형태를 왜 이렇게 운영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으면 안 되었는지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현대자동차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 네, 이게 사실 그 간접 고용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은 네. 이 사측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데요. 경제적인 부담. 예, 그렇죠. 돈을 좀 적게 드리나 보죠. 그렇죠. 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네.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의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간접 고용 형태니까. 예, 간접 네. 형태니까. 그래서 그 사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런 예.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네. 이 비정규직이 일어난 것은 사실 서비스업에서 네. 이 파트타임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걸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일어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측에서는 필요할 때 네. 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게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네. 그걸 써보니까 사측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된 거예요. 골치도 안 아프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불법적인 형태의 네. 이 파견 근무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파견 근무 자체는 불법적인 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이런 위장 도급, 그렇죠. 위장 하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인 문제가 운영이 우리나라에서 있다. 특히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게 뭐 위법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뭐 용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하청업체 뭐가 굉장히 많은데 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기간제 근로자, 뭐 시간제 근로자 복잡한데 한번 정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크게 보면 비정규직 안에 이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이 파견 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이 바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고요. 계약, 그러니까 특정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그렇죠. 기간을 둔 거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 네. 이건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 예, 법률 용어. 법에 네. 규정된 법에 용어고요. 규정된. 네. 네, 우리가 흔히 알바라고 하는데요. 네. 파트타임제. 예, 이게 예. 바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예. 네. 이 기간제 근로자랑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네. 되고 있고요. 예. 우리가 그 사내 하청업자 이번에 문제된 네. 그거는 이제 법률적 용어로 파견 근로자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말 그대로 파견된 근로자예요. 네. 그래서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네. 근로자로서 네. 이제 파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노동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요? 위장 도급과 위장 도급. 예,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이번에 그 판결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면 고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자, 언론에서 이런 거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네.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특정 대학 한 분 곳이 있었는데 네. 네, 그쪽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죠. 네. 그 많이들 보셨을 텐데 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바로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업이나 경비업의 경우에는 이 파견 형태로 근로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측에서 고용하지 않고 외부 용역업체와 고용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또 처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또 투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정규직으로 전화를 요청하거나 여기 원청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임금 차별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중앙노동이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측의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앞서 철탑 농성을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농성했던 최병승 씨, 네. 현대자동차로부터 이제 임금과 가상금을 포함해서 한 8억 원 이상을 이제 받는 것으로 이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바로 이 최병승 씨 같은 경우가 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네. 이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파견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게 법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법원이 네. 가장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속기사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 보면 법원도 좀 변화가 있겠죠. 네. 네.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직접 갖고 있는 있네요. 거죠. 네. 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네. 누구는 정규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측이 제공하는 복지를 받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하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사측의 논리를 들으면 또 나름 타당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제조업 그리고 조선업, 이 자동차 사업에서 이런 하청업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건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이 사용주와 근로자 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의 불안정성,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복지가 확대되고 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사안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사측의 경우에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분명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파견 근로자를 이용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죠. 이거는 또 성장주의와 복지주의가 대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갑과 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병정 중에 정이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입장은 맞는 거죠. 갑을 병정 중에 정. 네. 참 이 성장주의 논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말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복지 이쪽 네. 이야기 들으면 또 이쪽이 또 맞는 것 같고 네. 어느 쪽에 꼭 손을 들어야 되는지 좀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은데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 이게 있는 거는 분명하죠 우리나라 법에.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이 법 제6조의 2를 보면 근로자의 파견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주,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현대차 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2년을 넘기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죠. 네. 예. 일에 익숙할 만하면은 파견 근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재계약을. 재계약을 하면은 정규직이 되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 계약을 해지하고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네.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네, 2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네. 예. 현대차에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 규정에는 2년이 경과하면 고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강제 조항이고 사용사업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계약 체결의 자유와 상대를 선택할 자유 이걸 모두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 조항이 합헌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금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하니까 이 노동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이 성장과 복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현대차에서는 최 씨 이외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제 소송 진행을 하는 중에 압력을 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에서도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금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해소를 제기하면 이 최 씨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분명히 또 그 안에서 합의서를 받아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금 청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던 것이죠. 소를 취하게 한 것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로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2년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2년 이후 8년 동안의 정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 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받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 근로자들이 소송을 하면 이 가산금까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치하를 요구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모두 돈을 지불해야 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근데 이 파견법대로 하다 보면 네. 원칙적으로 그 임금을 주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현대차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논리는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원래 지급했어야 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부담금 부분에서는 좀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대차 네. 입장에서는. 네.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현대자동차 최병승 씨와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뭔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굉장히 강해서 네. 이런 노조 부담금까지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네. 또 복지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명히 양측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이런 부분 조화를 이루려면 사실 어느 한쪽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노동자만은 아니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한 예스 오노 질문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옳습니까? 였는데요. 저희가 받아본 문자만 저희가 본 결과는 8대2로 예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옳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문자 주셨는데요. 당첨자 2분 뽑았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875님, 9630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정면승부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신동혜,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